호우 시절. 저희가 오늘 이제 네.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네. 해제하고 있는데 네. 저희 나름의 방식으로 해제하고 있어요. 뭐 이게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감상문을 여러분들께 그냥 저희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 네. 다만 되게 독특한 의견일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뭔가 차별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뭐 D등급을 맞을지라도 네. 그렇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영화를 네. 각자 한 줄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네. 영화들을 좀 한 줄로 한번 정리해보자. 그리고 맞아요. 한 줄로 정리하고 한 100줄로 다시 설명해보자. 근데 일단 한 줄은 근사하게 한번 압축해보자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원호 씨와 저의 어떤 그 부연을 자세하게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원호 씨는 어떻게 한 줄을 한 줄로 정리해보시겠어요? 한번 정해보자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네. 86세대와 음. X세대가 서로를 성장시킨 이야기? 계속 그 세대론을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그런 느낌 들었어요. 우리 요새 무슨 광고 보면 무슨 자동차 광고였나? 네. X와 Y가 만나서 Z세대가 태어난 거죠. X세대와 Y세대의 커플이 그래서 네. Z세대가 타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러면 우리는 지금 86세대와 X세대의 사랑 이야기를 네.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맞아요. 전달하고 있는데 응. 그 지점에 있어서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저희가 이 얘기를 아마 그때 산정호소에서도 되게 길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방식의 영화에 우리가 이 영화를 지금 다시 봤을 때 이렇게 반가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반가운 거거든요. 반갑다는 말은 지금은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희소하다는 거죠. 네. 네. 사라졌다는 거고. 이런 여백의 멜로 느낌의 명맥이 끊겨 있다는 느낌 안 드세요? 아 맞아요. 완전 동의하고 네. 이런 느낌의 영화들이 왜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지? 네. 이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감정은 동요하지만 네. 되게 정적인 느낌이 많은 영화가 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 라는 생각들은 좀 하죠. 네. 심지어 허진호 감독마저도 음. 이 영화의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허진호 감독님마저도 지금 만들어내고 계신 영화의 그 색깔이나 때깔 자체도 너무 다르거든요. 그죠. 때깔이 다르죠. 네. 네. 이 감성이 탈락된 데에는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 만약에 2020년도에 8월의 크리스마스를 리메이크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일단 두 남녀 배우의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잖아요. 물론 여자가 10살 많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자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나의 아저씨 같은 논란 같은 게 다시 맞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나의 아저씨는 이선균 씨와 아이유 씨가 이지은 씨가 전혀 썸조차도 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거의 이지은 씨가 하차하고 싶을 정도의 박력으로 엄청난 간섭을 받았었죠.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8월의 크리스마스는 근데 실제로 썸을 타고 사랑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나이 차이가 10살인데 이건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졌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생각은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이거를 다시 한다면 누구를 캐스팅할 수 있을까? 여자 배우는 수지 씨가 왠지 떠오르고 남자 배우는 누가 있을까? 뭐 조정석 씨가 있을까? 뭐 생각해봤는데 어울리긴 한다. 근데 쉽지 않겠더라고요. 박해일 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해일 씨도 좋네요, 정말로.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느낌이냐면 감정만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허전하다고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이 좀 더 영화 안에는 더 어떤 의미와 상징과 사회적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라는 것도 예전에는 영화를 하나의 예술로 우리가 이해했었다면 지금은 하나의 직장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스태프들이나 이런 뭐 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거는 저희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영화의 뭐 캐스팅이나 그다음에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또 그만큼의 간섭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대중들의 반응과 비판과 때로는 거부 반응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너무 날이 서 있기도 하죠. 어떤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회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싫다라는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영화를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영화를 내가 안 볼 수는 있지만 네. 저는 이게 예술을 바라보는 어떤 똘레랑스가 되게 떨어졌다. 우리의 네. 어떤 감각이 이 관용 정신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실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네. 혹은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하는 관념을 헐어버리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거든요. 맞아요. 아, 되게 잊고 있었던 말이. 그걸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네. 그 부분이 너무 사라져 버리니까 네. 그냥 내 일상이 그래서 더 리얼리즘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일상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래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만 자꾸만 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8월의 크리스마스를 조금 더 다시 보면 네. 원우 씨 어렸을 때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으면 네. 사진관에 가서 그걸 확대해 달라고 하실 수 있었어요? 절대 못하죠, 저는. 저도 못했어요. 네. 물론 했던 친구도 있겠지만 저의 어떤 성격과 네. 이걸로 이제 일반화해 본다는 게 우습지만 네. 저는 그런 일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자기적인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유정원이라는 사람을 네.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그런데 이런 어떤 자귀성마저도 다 하나하나를 다 비판하기 시작하고 네. 이 영화가 너무 자기적이야. 너 억지 표현이야 라는 식으로 비판하면 그게 어떻게 더 이상 영화가 되겠습니까? 이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있을 법한 일만 만들어내고 네. 더불어 있을 법한 일만 만드는 걸 넘어서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사실 강제하는 게 전 더 위험한 요즘의 세태인 거죠. 저는 그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의 영화를 만들기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스며있는 감정선을 따라가는 영화를 만들기 힘들어서 아예 판타지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그렇죠. 많거든요. 정말 뭐 아주 극단적이죠. 김수현 씨가 외계인으로 나온다든지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경우 아예 그냥 깐따삐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세를 그렇죠. 대응할 그렇죠. 어떤 힘이 없는 거죠. 동력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라고 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정치 사회적인. 그걸 이제 요새는 PC라는 말로 하는 것 같아요. 치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은 좋아요. PC 정치적으로 올바라야죠, 당연히. 근데 그 올바름의 기준이 사실은 되게 다양해 챙길 게 많아지기 시작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이게 짐이 무거워서 우리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어떤 도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약을 할 수 있는 산뜻함이 사라져 버렸다는 부분도 좀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지금 뭐 소유의 경제에서 공유의 경제로 바뀌고 영화를 소비하는 부분들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술인들의 위축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양하고 다원화된 이야기를 저희가 감상하고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제가 제 한 줄 평 얘기하다가 너무 얘기 옆으로 좀 샜는데 우리 조크나 선생님의 이 영화를 요약하는 한 줄 평 어떤 건가요? 저는 이 영화는 바라봄과 기다림의 의미를 말해주는 영화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바라봄은 유정원이고 기다림은 김다림이겠죠. 그렇네요. 그걸로 딱 캐릭터가 설정이 되고요. 네.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다시 찍어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옷 매무새를 여미는 어떤 정갈함이 있는 정원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안정감 있고 정갈한 캐릭터가 나올 수 있는 건 바라보고 기다림이 일상화되지 않았다면 저는 할 수 없는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은 참 찾기 힘들어진. 요새는 너무 빨리빨리 결과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울 영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군산이나 어떤 소도시의 느낌이 나는 정적인 감정을 준 것 같고요. 접속과는 또 정말 반대네요. 그렇죠. 정원은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다림은 정원의 영향으로 훨씬 더 이제 성숙해져서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희망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림 씨가 마지막에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웃어요. 맞아요. 그 한석규의 표정과 닮은 느낌으로 웃어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의미는 소녀에서 숙녀가 됐구나, 아가씨가 됐구나를 떠나서 어른이 됐구나를 넘어서 다림은 이제 또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랑의 전이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다림의 성장 영화다라는 네. 부분이 딱 보여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더불어 이 영화를 보면서는 저희가 산정호수에서 이 영화 보면서 많이 네.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요새 저희는 다 카카오톡의 메시지도 네. 진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맞아요.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음. 이 카톡을 읽었냐 안 읽었냐로 이 사람을 재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웃기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가 저는 그렇게 대화와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네. 그런 아주 요즘 세대의 느낌의 연애 영화라면 네. 8월의 크리스마스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생각하는 마치 우리 마음속 동화 같은 네. 어린 왕자 같은 그런 마음의 고향과 정서를 찾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런 감정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쉽게 네. 결론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감정을 마주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있어서 네. 너무 빨리 단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종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결론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영화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썸이라는 단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뭐 유행한 거 기준으로만 해도 한 10년 전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 시기는 공교롭게도 스마트폰의 확산과 되게 맞닿아 그쵸.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과 썸은 되게 그러니까 뭔가 괴를 같이 하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8월의 크리스마스 시절에는 왜 그러면 사귀기 전에 그런 밀당에 해당하는 그런 단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왜 없었을까요? 그런 궁금증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게 뭐 되게 1차원적으로 답변을 하면 그냥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욕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김다림 씨가 그 사진관 문틈 사이로 편지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 감정은 맞아. 우리가 카톡을 보낼까 말까 하는 그 감정, 그다음에 보내놓고 후회하는 그 감정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다림 씨는 그 편지도 다시 못 꺼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우리가 보낸 메시지까지도 지울 수 있죠. 이제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 이 영화는 사실 되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일상을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영화거든요. 8월의 크리스마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동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이 더 이상 아니야. 아니니까 전래동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석규와 심은하라고 하는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한 세기 전의 영화도 아니고 불과 20년 전이죠. 얘긴데도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를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명맥이 끊겼다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말씀하신 대로 조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 감정이 없는, 그 욕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지점으로 사실은 우리가 불가역적으로 넘어와 버린 게 아닐까라는 그런 헛헛함이 약간 전 느껴져요. 이 영화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게 그렇죠. 된. 저도 뭐 그런 글 많이 썼어요. 네. 뭐 카톡이 언제 답장이 이 정도로 안 오면 안 되는 거다. 연애 상담 글 같은 거 할 때. 근데 참 그게 또 우리가 그 일에 있고 없음 아까 글에다가도 썼지만 그걸 차라리 확인할 수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확인할 수 없으면 조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단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명백해.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조금은 미련스러운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예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도 집 전화로 소통할 때는 서로의 그 두근거림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내용들 그렇죠. 어떻게 불러내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근데 이제 핸드폰이 생기면서 훨씬 더 직물적으로 다가왔고 그 다음에 이제는 카톡을 내 메시지를 회수할 수도 있게 되고 지금은 그리고 뭐 삭제했다라고 뜨지만 나중에는 어쩌면 그것마저도 저도 그거 없어질 것 같아요.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지금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방향으로 일단 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 돼서 그런지 이 변화가
때때로 달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너무 빠르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감정들까지를 환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